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초 영미 근대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단편소설 작가인 캐서린 맨스필드의 차 한 잔이라는 단편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출판사 코호북스에서 2022년 출판된 차 한 잔이라는 제목의 캐서린 맨스필드 단편선집 중 한 편을 들려드리는 것인데요. 이 책에는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소설 16편이 실려 있습니다. 캐서린 맨스필드의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작품 소개에 앞서 작가 소개를 잠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캐서린 맨스필드의 본명은 캐서린 비챔으로 1888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그녀는 1903년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국 런던의 당대 최고의 여학교인 퀸스 컬리지에 입학한 맨스필드는 다양한 문학, 음악, 미술 등을 접하게 되고 대학생 활동한 틈틈이 교지를 편집하고 교지의 문학 작품들을 발표하며 문학적 관심을 키웠습니다. 1906년 고향인 뉴질랜드로 돌아가지만 영국을 동경하던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해 2년 뒤인 1908년에 다시 영국 런던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 한 음악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은 아주 짧고 불행한 결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1911년경 문학 비평가이자 편집자였던 존 미들턴 머리와 사랑에 빠져 열렬한 연애를 하였지만 첫 번째 남편이 좀처럼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존 미들턴과는 1918년에야 법적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맨스필드는 섬세한 감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감정 기복이 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맨스필드는 영국에 정착하면서 버지니아 울프, D.H. 로렌스, 올더스 헉슬리 등 20세기 영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문필 생활을 하였는데요. 1911년 독일 하숙집에서 라는 단편집을 시작으로 전주곡, 환희 등의 단편집을 발표합니다. 특히 1920년에 발표한 단편집 환희로 맨스필드는 작가로서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되고 1922년에 발표한 단편집 가든파티는 작가로서의 문학적 재능이 최고로 만개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맨스필드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요. 1917년 결핵이 발병되었고 류머티즘, 늑막염까지 겹치며 스위스, 프랑스 등을 전전하며 요양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1923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맨스필드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작가인 안톤 체호프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작가로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암시적이고 상징적이며 때로는 신비롭기까지 한 서술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만의 매우 시적이고 정밀하고 독특한 산문 문체로 단편소설이 문학의 한 장르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중 하나로 20세기 단편소설의 거장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두 사람은 직접 자주 만나는 친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작품을 면밀히 읽고 의식하며 성장한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 동시대 여성 작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문학계에 등장해 서로를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울프는 맨스필드를 처음 만났을 때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불편한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울프의 일기에는 맨스필드의 소설을 읽고 그녀가 나보다 더 잘 쓴다면 어떡하지? 같은 솔직한 질투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맨스필드가 사망하자 울프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일기에는 문학적으로 나를 가장 자극하던 인물이 사라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차 한 잔은 고급스러운 차향기 뒤에 숨겨진 질투와 계급의식, 그리고 선행의 본질에 대해 곱씹어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짧지만 매우 날카롭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소설이라 읽고 나면 이 소설이 100년 전 작품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작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모든 소설들을 항상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의 차 한 잔.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차 한 잔. 캐서린 맨스필드. 로즈메리 펠은 딱히 아름답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그녀를 미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예쁘장한가? 글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지만 사람을 뜯어보는 것처럼 잔인한 짓을 왜 하겠는가? 로즈메리는 젊고 똑똑하고 매우 현대적이었으며 옷을 대단히 세련되게 입었고 현대문학 중에서도 최신작들을 섭렵했으며 그녀가 주최하는 파티에는 중요한 명사들과 조금 특이한 그녀가 발굴한 예술가들이 흥미롭게 섞여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저속했지만 나머지는 보기에 꽤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들이었다. 로즈메리는 결혼한 지 2년 되었다. 귀여운 남자를 데리고 산다. 아니, 피터 말고 마이클. 게다가 남편은 그녀를 무척 아꼈다. 부부는 부유했다. 안락하다고들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나 어울리는 그 불쾌하고 갑갑한 단어로 표현되는 부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였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쇼핑하고 싶을 때 본드 스트리트에 가듯이 로즈메리는 파리에 갔다. 꽃을 사고 싶을 때는 리전트 스트리트의 최고급 꽃집 앞에서 차가 대기했고 로즈메리는 그녀 특유의 홀린 듯한 독특한 표정으로 둘러보고 말했다. 이거랑 저거랑 저거요. 4다발씩 주세요. 장미꽃도 병째로 하나 주시고요. 네, 꽂혀있는 거 전부요. 아니요, 라일락은 됐어요. 질색이에요. 라일락은 두루뭉술하게만 해서 태가 안 나요. 점호는 고개를 숙이고 그보다 지당한 말은 없다는 듯이 라일락을 눈앞에서 치웠다. 라일락은 과연 태가 안 났다. 저기 짧고 통통한 튤립도 주세요. 빨강색이랑 흰색이요. 쇼핑이 끝나면 로즈메리 뒤에서 비쩍 마른 꽃집 아가씨가 흰색 종이로 싼 치렁치렁한 옷을 입혀놓은 아기처럼 보이는 거대한 꽃다발 한 알음을 들고 비틀거리며 차로 가져왔다. 어느 겨울 오후에 로즈메리는 커전 스트리트의 골동품 가게에서 쇼핑하고 있었다. 로즈메리는 이 상점을 특별히 좋아했다. 일단 이곳은 올 때마다 거의 다른 손님이 없어서 조용했고 상점 주인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로즈메리를 경외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양손을 맞잡았다. 기쁨에 목이 맨 것처럼 보였다. 물론 아부라는 것은 알지만 그 태도에는 무언가. 그렇습니다, 부인.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하곤 했다. 전 제가 파는 물건들을 대단히 아낍니다.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 손에 넘기느니 차라리 안 팔겠어요. 그 가치를 알아보려면 흔치 않은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데.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는 창백한 손가락으로 네모나게 접은 파란색 벨벳을 풀고 유리 카운터 위에 펼쳤다. 이날 그는 조그마한 함을 보여주었다. 로즈메리를 위해 특별히 보관하고 있었고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아름다운 에나멜 함이었는데 크림을 발라 구운 것처럼 오묘한 광택이 흘렀다. 뚜껑에는 꽃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목을 끌어안은 더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여자의 모자는 제라늄 꽃잎만큼 조그마했고 녹색 리본이 둘려 있었다. 그들 위로 분홍색 구름이 호기심 많은 아기 천사처럼 둥실 떠 있었다. 로즈메리는 기다란 장갑에서 손을 뺐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맨손으로 살펴보았다. 그래, 무척 마음에 들었다. 더없이 아름다웠다. 훌륭한 물건이었다. 반드시 가져야겠다. 아름다운 함을 돌려보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로즈메리는 자신의 손이 파란 벨벳 위에서 어찌나 우아해 보이는지 새삼 감탄했다. 상점 주인의 마음속 어두운 동굴에도 감히 그런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는 연필을 꺼내고 카운터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핏기 없는 손가락이 장밋빛으로 빛나는 손가락을 향해 소심하게 슬금슬금 다가왔다. 남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으시다면 부인, 여기 조그만 숙녀의 상의에 들어간 꽃무늬를 봐주시겠습니까? 예뻐라. 로즈메리는 꽃무늬를 보고 감탄했다. 그렇지만 가격은 얼마일까? 잠시 주인은 로즈메리의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28기니입니다, 부인. 28기니라고요? 로즈메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로즈메리는 함을 내려놓았다. 장갑을 다시 끼고 단추를 채웠다. 28기니. 아무리 그녀가 부자라지만. 로즈메리는 망설이는 듯했다. 로즈메리는 남자의 머리 위 선반에 올려진 통통한 암탉 같은 통통한 차 주전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요. 일단 가지고 있어 주시겠어요?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주인은 그녀를 위해 보관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듯 고개 숙여 인사했다. 물론 그녀를 위해서라면 영원히라도 기꺼이 보관할 것이다.
상점의 은밀한 문이 달칵 닫혔다. 로즈메리는 바깥 계단에 서서 겨울 오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가 몰고 온 듯한 어둠이 재처럼 소용돌이치며 내려앉고 있었다. 공기에서 차갑고 쓸쓸한 맛이 났다. 이제 막 불을 켠 램프의 불빛이 슬퍼 보였다. 도로 건너편 주택들의 창문에서 슬픈 불빛이 흘러나왔다. 회한에 젖은 것처럼 뿌연 빛을 뿜었다. 사람들은 흉한 우산 아래 몸을 숨기고 서둘러 지나갔다. 로즈메리는 묘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머프를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아까 그 작은 함을 꼭 감싸쥐고 있으면 전부 괜찮아질 것 같았다. 물론 그녀의 차가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인도를 가로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로즈메리는 가만히 기다렸다. 삶에는 이렇게 괴로운 순간들이 있다. 안전한 곳에서 나와 바깥 세상을 보자마자 끔찍하다고 깨닫는 순간. 이런 기분에 빠져들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아주 특별한 차를 한 잔 마셔야지. 로즈메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쩍 마른 검은 머리의 그림자 같은 여자가 어디서 솟아났을까? 로즈메리의 팔꿈치 부근에 서서 한숨 같은, 아니 흐느낌에 가까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부인, 잠시 말씀 좀 여쭈어도 괜찮을까요? 나한테요? 로즈메리는 돌아섰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 또래거나 더 어린 듯한 아가씨가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빨간 손으로 코트 깃을 여미고 물에서 막 나온 것처럼 부르르 떨고 있었다. 부인. 여자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차 한 잔 마실 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차 한 잔? 여자의 목소리는 꾸밈 없으면서도 절실했다.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이에요? 로즈메리가 물었다. 없어요, 부인. 여자가 대꾸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로즈메리는 어스름 속에서 여자를 보았고 여자도 그녀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놀랍기 그지없었다. 갑자기 이 만남이 하나의 모험처럼 느껴졌다. 어스름 속에서 낯선 여자를 만나다니.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내용이 아닌가. 이 여자를 집에 데려가면 어떨까? 책에서 읽고 연극에서 보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흥미진진할 것이다. 나중에 놀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데려왔어. 이런 상상 속에서 로즈메리는 앞으로 한 발짝 나가 옆에 있는 흐릿한 존재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차를 마셔요. 여자는 놀라서 주춤 물러났다. 심지어 몸의 떨림도 잠시 멈췄다.
로즈메리는 손을 내밀어 여자의 팔에 얹었다. 같이 가요. 로즈메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신의 웃음이 무척 소탈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왜요? 같이 가요. 지금 바로 내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차를 한잔 해요. 설마 진심은 아니시죠, 부인? 여자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묻어났다. 정말이에요. 로즈메리가 외쳤다.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요. 같이 가요. 여자는 입술에 손을 올리고 로즈메리를 뚫어지게 보았다. 혹시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려는 건가요? 여자가 더듬거렸다. 경찰서라뇨. 로즈메리는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왜 그렇게 매정한 짓을 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따뜻한 곳에 가서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굶주린 사람들은 고분고분하다. 집사가 차문을 열어주었고 잠시 후 그들은 어스름을 가르며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봤죠? 로즈메리가 말했다. 로즈메리는 벨벳 안전띠에 손을 넣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그물에 걸린 조그만 포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잡았다.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아, 따뜻한 것 이상이다. 살다 보면 멋진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요정처럼 나타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한 부자들도 인정이 있으며 모든 여성은 자매라는 사실을 이 여자에게 보여주리라. 로즈메리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겁내지 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둘 다 여자예요. 내가 좀 더 운이 좋아서 베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끝맺을지 몰랐던 로즈메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 차가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울리자 문이 열렸고 로즈메리는 여자를 거의 껴안다시피 보호하는 몸짓으로 우아하게 복도로 이끌었다. 집안의 온기와 부드러움과 환한 빛과 달콤한 향기 등 자신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을 자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했다. 대단히 흥미로웠다. 로즈메리는 열어볼 상자와 찬장이 가득한 아기 방에 있는 부잣집 여자아이 같은 기분이었다. 이쪽이에요. 위층으로 가요. 로즈메리는 한시바삐 친절을 베풀고 싶어 조급해하며 말했다. 내 방으로 갑시다. 게다가 로즈메리는 하인들의 시선으로부터 이 불쌍한 여자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로즈메리는 심지어 진도 부르지 않고 스스로 겉옷을 벗겠다고 결심했다. 소탈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고다. 봤죠? 자신의 커다랗고 아름다운 침실 앞에서 로즈메리는 다시 말했다. 커튼을 들이운 방에서 벽난로의 불길이 오칠한 고급스러운 가구와 금색 쿠션과 옅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양탄자에
빛을 뿌렸다. 여자는 방문 바로 안쪽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어리 빠진 표정이었다. 그러나 로즈메리는 마음 쓰지 않았다. 들어와서 앉아요. 로즈메리가 커다란 의자를 불가로 가져오며 외쳤다. 여기 편한 의자에 앉아요. 와서 몸 좀 녹여요. 너무 추워 보이네요. 제가 어떻게 거기에 앉아요? 여자가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아, 그러지 마요. 로즈메리가 후다닥 다가가 말했다. 겁낼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앉아요. 내가 겉옷만 벗고 올 테니 같이 옆방에 가서 편하게 차를 마셔요. 왜 겁을 내요? 그리고 다정한 손길로 로즈메리는 비쩍 마른 여자를 깊숙한 의자의 품에 떠밀다시피 앉혔다. 그러나 여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여자는 로즈메리가 앉힌 자세 그대로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꽤 멍청해 보였다. 그러나 로즈메리는 그 생각을 얼른 밀어냈다. 로즈메리는 여자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모자 벗지 않을래요? 예쁜 머리가 다 젖었네요. 모자를 벗으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네, 부인. 이라고 말하는 듯한 조그마한 속삭임이 들렸고 찌부러진 모자가 머리에서 내려왔다. 코트 벗는 것도 도와줄게요. 로즈메리가 말했다. 여자가 일어났다. 그런데 여자는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로즈메리가 코트를 벗기는 동안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꽤 고생스러웠다. 여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어린아이처럼 멍하니 있는 여자를 보며 로즈메리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반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안 그러면 도와주기가 너무 어렵다. 게다가 이제 코트는 어떻게 하나? 로즈메리는 코트와 모자를 바닥에 그냥 내려놓았다. 로즈메리가 벽난로 선반에 담배를 가지러 가는데 여자가 빠르게 그렇지만 희미하고 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부인. 하지만 제가 기절할 것 같아요. 뭘 먹지 못하면 바로 쓰러질 것 같아요, 부인. 세상에,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로즈메리는 황급히 종을 울려 하녀를 불렀다. 차를 가져와요. 빨리. 브랜디도 당장 가져오고. 하녀가 다시 나갔지만 여자는 울부짖듯이 외쳤다. 브랜디는 안 마실래요. 전 절대 브랜디를 마시지 않아요. 전 그냥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을 뿐이에요, 부인. 그리고 여자는 물음을 터뜨렸다. 당혹스럽지만 흥미로운 순간이었다. 로즈메리는 여자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딱 해라. 울지 마요. 로즈메리가 말했다. 울지 마요. 그리고 여자에게 자신의 레이스 손수건을 주었다. 로즈메리는 진정 마음이 움직였다. 로즈메리는 새처럼 여위고 조그만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마침내 여자는 수줍음과 다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두 사람 모두
여자라는 사실만 기억하며 흐느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울지 마요. 나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차를 마시고 내게 전부 말해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약속해요. 제발 그만 좀 울어요. 정말 진이 빠지네요. 부탁이에요. 여자가 울음을 멈추고 로즈메리가 일어나기가 무섭게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로즈메리는 찻상을 그들 사이에 놓고 불쌍한 여자 앞에 샌드위치와 빵과 버터를 잔뜩 쌓아주었으며 찻잔이 빌 때마다 크림과 설탕을 넣어 가득 따라주었다. 설탕이 영양가가 높다고 다들 말하지 않나. 로즈메리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고 상대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다. 그 소소한 간식이 실로 놀라운 효력을 발휘했다. 찻상을 치우고 나자 여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헝클어진 머리, 짙은 입술, 밝게 빛나는 그윽한 눈동자. 창백하고 가냘픈 여자가 달콤한 졸음에 겨운 듯이 커다란 의자에 기대앉아 난로불을 바라보았다. 로즈메리는 새로 담배를 빼물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언제 했어요? 로즈메리가 다정하게 물었다. 그러나 그때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로즈메리, 들어가도 돼? 필립이었다. 응, 들어와. 필립이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필립은 걸음을 멈추고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괜찮아. 로즈메리가 미소 짓고 말했다. 내 친구야. 여기는 스미스예요, 부인. 이상하게도 여자는 겁을 내거나 움찔하지 않고 나른한 어조로 말했다. 미스 스미스. 로즈메리가 말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알았어. 필립이 말했다. 그렇군. 필립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코트와 모자로 떨어졌다. 필립은 벽난로 앞으로 와서 불을 등지고 섰다. 날씨가 참 구죠? 필립은 나른히 기대앉아 있는 형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묘한 목소리로 말하고 여자의 손과 부츠를 차례차례 보고서는 로즈메리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렇지. 로즈메리가 힘주어 말했다. 우울한 날씨야. 필립이 매력적으로 웃어 보였다. 그런데 필립이 말했다. 잠깐 서재로 올 수 있어? 미스 스미스, 잠시만 양해해 주시겠어요? 커다란 눈이 필립을 올려다보았지만 로즈메리가 대신 대답했다. 미스 스미스는 물론 괜찮아. 그리고 그들은 방에서 함께 나갔다. 여보. 그들끼리 있게 되자 필립이 말했다. 말해봐. 저 여자는 누구야?
무슨 일이야? 로즈메리는 웃으면서 문에 기대고 말했다. 커전 스트리트에서 주워왔어. 정말이야. 말 그대로 주워온 거야. 차 한 잔 마실 돈을 구걸하길래 그냥 집에 데려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필립이 외쳤다. 친절을 베풀려고. 로즈메리가 급히 말했다. 최고로 잘해줄 거야. 보살펴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대화를 못 나눴어. 하지만 저 여자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게. 여보. 필립이 말했다. 당신 정신이 나갔군. 그건 안 될 말이야. 당신이 반대할 줄 알았어. 로즈메리가 투덜거렸다. 왜 안 돼?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난 그냥... 하지만 필립이 시각 끝을 자르며 천천히 말했다. 저 여자는 너무 예쁜데? 예쁘다고? 로즈메리는 놀라서 얼굴까지 붉혔다. 그렇게 생각해? 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세상에. 필립이 성냥을 그었다. 굉장한 미인이야. 다시 한번 봐, 여보. 당신 방에 들어갔을 때 난 입이 떡 벌어졌어. 어쨌든 당신이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다면. 어쨌든 미스 스미스가 우리랑 같이 식사할 거면 미리 알려줘. 밀리너스 가제트를 좀 읽어보게. 역주. 밀리너스 가제트란 노동계급 여자들을 구독 대상으로 한 대중 잡지. 당신 정말 어처구니 없어. 로즈메리는 말하고 서재에서 나갔지만 침실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 로즈메리는 자기 서재로 가서 책상에 앉았다. 예쁘다고? 굉장한 미인이라고? 입이 떡 벌어졌다고? 심장이 묵직한 종처럼 쿵쿵 울렸다. 예쁘다고? 미인이라고? 로즈메리는 수표책을 집었다. 아니, 수표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로즈메리는 서랍에서 파운드 지폐 5장을 빼내고 잠시 내려다보다가 2장을 도로 넣고 나머지를 가지고 침실로 돌아갔다. 30분 뒤에 필립이 서재에 있는데 로즈메리가 들어왔다. 알려주러 왔어. 로즈메리가 문에 기대고 특유의 홀린 듯한 독특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미스 스미스는 우리랑 식사하지 않을 거야. 필립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아, 무슨 일이 있었어? 선약이 있나? 로즈메리는 필립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에 앉았다.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 로즈메리가 말했다. 그래서 딱 한 것한테 돈을 좀 줬어. 억지로 잡아둘 순 없잖아. 그렇지? 로즈메리가 나직이 덧붙였다. 로즈메리는 좀 전에 머리를 매만지고 살짝 눈화장을 하고 진주 목걸이를 했다. 로즈메리가 손을 들어 필립의 볼을 쓰다듬었다. 나를 좋아해?
로즈메리가 물었는데 살짝 쉰 그 목소리의 달콤한 음색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엄청나게 좋아해. 필립은 말하고 로즈메리를 꼭 안았다. 키스해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로즈메리는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아주 예쁜 함을 봤어. 28긴이라고 하던데 사도 돼? 필립이 무릎에 앉아있는 그녀를 살짝 흔들었다. 당연하지. 우리 낭비쟁이. 필립이 말했다. 그러나 로즈메리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필립. 로즈메리는 속삭이고 그의 머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나 예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런던 상류층 여성 로즈메리 펠이 골동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던 중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가난한 젊은 소녀 스미스를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소녀는 로즈메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차 한 잔 마실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에 도취된 로즈메리는 충동적으로 그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지요. 화려한 집에서 소녀에게 차와 음식을 내어주며 나는 참 특별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로즈메리는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하지만 선의를 베푸는 순간에도 상대와 자신의 신분 차이를 명확히 의식하고 있지요. 그때 남편 필립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소녀를 보고 그 소녀가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남편 필립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로즈메리의 본질을 폭로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로즈메리의 자존심이 강타당하지요. 예상치 못한 남편의 한마디에 로즈메리는 갑자기 불안해지고 자존심보다는 단지 가난한 소녀일 뿐이라고 생각한 그 소녀에게 초조함이 더 크게 치솟습니다. 그녀에게 저녁 식사까지 대접하려던 로즈메리는 결국 돈을 쥐어주며 소녀를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곤 곧바로 남편에게 비싼 골동품을 사달라고 조르지요. 하지만 골동품을 사달라는 말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관심을 받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그 직후 그녀가 묻는 말이 그녀가 진짜 확인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 예뻐? 이걸 확인하지 못했다면 로즈메리는 자기가 소녀에게 느꼈던 불안과 질투를 해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즈메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특별한 존재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로즈메리의 친절은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친절이었고 그 친절은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자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 작품은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이는 행동 뒤에 사실은 자기 만족, 허영, 불안 같은 여러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매우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물론 순수하게 선행만을 목적으로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기도 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SNS에서 선행 인증에 열광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진짜 친절과
친절한 나를 느끼고 싶은 마음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 짧은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과만 봤을 때는 로즈메리의 선행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가난한 소녀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잠시 쉴 수 있었고, 그녀에게 당장 필요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고, 로즈메리에게서 돈도 받았지요. 이 지점에서 착한 척이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주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그건 선행이다. 의도는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윤리 관점에서의 선행은 의도와 성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순수하지 않은 선행도 누군가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맨스필드는 이 소설을 통해 그런 선행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단순히 로즈메리의 위선을 비판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속 작은 허영과 불안까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점에서 100년 전 소설이지만 지금 읽어도 매우 현대적이라고 느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감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소설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